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몇 개월 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뒤로 일과 육아에 치여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한우 농장을 하세요. 그걸로 저와 동생 키워주시고 공부 뒷바라지에 결혼까지 시켜주셨죠. 부모님의 일이 그러하니 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던 시골 소녀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주변에 온통 논밭밖에 없고 시내도 떨어져 있는 데다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지역 안에서도 좀 외진 곳이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버스 타고 멀리 시내까지 다녀야 했고요. 학교에서 공부는 제법 잘하는 편이어서 대학교는 서울로 진학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처음 올라온 서울은 제게 참 별천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농가 밭이 가득한 시골에서 평생을 살다가 삐까뻔쩍한 빌딩이 즐비하고 가지각색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서울은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시골에 살 때만 해도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축에 속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잘 사는 친구들은 수준이 다르게 잘 살더라고요. 쓰는 물건들, 입고 다니는 옷들, 난생 처음 보는 것도 정말 많았죠. 그런 친구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저와는 다른 어떤 세련됨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저도 그때 당시엔 어렸다 보니 그런 게 자격지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시골 출신이라는 게 위축되기도 하고 누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괜히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 따라서 열심히 꾸미거나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거나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옷이나 신발에 큰 관심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세련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주눅들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또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거칠애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보여지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기로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 중심만 잘 잡혀 있는다면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건 중요치 않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거든요. 제가 남들 보는 눈 신경 써서 꾸미거나 가꿀 수도 있었겠지만 애초에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즐겨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남들 보는 눈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할 순 없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늘 편하고 무난한 옷을 사서 깨끗하게 오래 입었어요. 화장이나 치장을 할 시간에는 그냥 선크림 바르고 머리만 단정히 묶고 다녔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꾸밀 시간에 저는 오히려 책을 읽거나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취미생활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곤 했어요. 남들 무작정 따라서 억지로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 내 취향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스스로 기쁜 일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누구나 다 세련되게 잘 입고 좋은 물건을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고나리질도 제법 받았습니다. 정주임은 항상 이런 스타일만 입는 것 같아. 색깔도 흰색 아니면 검정색. 저는 편하고 무난한 게 좋거든요. 편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꾸미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정주임도 본판은 예쁜 편이라서 좀 신경 써서 꾸며봐. 아직 나이도 어린데 너무 칙칙하게 다니는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꾸미면 예쁠 것 같다라는 소리를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꾸미지 않아도 막 예쁘거나 세련되지 않아도 나로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말에도 별로 좌지우지 되지 않았죠. 제일 열심히 하고 싹싹하게 사회생활 잘하다 보니 나중에는 동료분들도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하셨고요. 저희 남편도 저랑 비슷한 성향입니다. 수더분한 옷차림을 즐기고 쓸데없는 데에 돈 쓰는 것도 안 좋아해요.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저와 성향이 비슷한 것도 한몫했죠. 옷이나 거치대에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 데 쓰거나 아니면 모으는 게 낫다는 주의요. 그렇게 남편이나 저나 옷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물건을 하나 사면 오래오래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유행이 지났다, 이제는 촌스럽다 하든 말든 어떤 물건이든 한번 사면 아껴가며 오래오래 잘 썼죠. 돈이 없거나 사는 형편이 퍽퍽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여유 있게 키워주셨고 결혼 후에도 저와 남편 다 맞벌이인데다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보니 저희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남편하고도 잘 맞고 시부모님도 제가 알뜰하고 야무지다며 예뻐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뜻밖의 사람에게 제법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끊임없이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제 자존감을 깎아 먹으신 분이죠. 저희 남편은 3살 터울의 형이 한 분 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시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5년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 형님은 따로 직장은 없고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입니다. 결혼 전에도 딱히 일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원래는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본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퇴사까지 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투자한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더 많아졌고 갈수록 살림까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잘 하셨고요.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그만 접어야 될 것 같다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평소 하고 다니시는 걸 보면 그런 아주버님의 고민이 무색해졌습니다. 왜냐면 형님은 늘 디자이너 제작옷과 유행하는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셨고 머리부터 발톱까지 늘 관리를 하셨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육아용품들도 다 최고급 제품만 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교육비만 해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좋다고 하는 교육은 다 시켰으니까요. 형님네에 가보면 정말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사세요. 주방 가전들도 다 비싼 외국 브랜드 제품이고 식탁 하나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형님은 꾸미고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도 엄청 민감해하세요. 촌스러운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죠. 본인 스스로도 엄청 세련되고 브랜드도 잘 알고 멋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인지 형님을 겉으로만 보면 정말 돈이 많은 부잣집 사모님 같으세요. 물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집은 반전세라서 월세도 매달 나가는 데다 갚고 있는 대출도 엄청났죠.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늘 빠듯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신다고 했고요. 형님이 사치가 심하고 남들 하는 건 무조건 자기도 해야 되는 주의다 보니 카드값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걸로 아주버님과도 수도 없이 싸웠대요.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요. 하지만 형님은 남들이 보기에 옹색하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도 몇백짜리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차도 유치원 입학 전에 외제차로 바꿨죠. 진짜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하거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계속 빚은 쌓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톡 까놓고 말해 형님 내가 어떻게 살던지 저희가 신경 쓸 바는 아니죠. 아무리 남편과 형제라지만 그래도 각각의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형님의 과소비가 이해가 안 될지언정 겉으로는 그런 티를 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만큼 형님 역시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잘 안 꾸미고 소탈하게 다니는 게 형님이 보기엔 촌스럽고 구질구질해 보인다는 겁니다. 동서는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뭐 생활비하고 남은 건 모으고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동서도 여잔데 너무 안 꾸미는 거 아니야? 볼 때마다 맨날 같은 옷 입는 것 같아. 에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맨날 같은 옷만 입겠어요? 아닌데, 전에도 이 옷 봤는데? 옷 없어?
내가 하나 사줄까? 그러면서 불쌍한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솔직히 속으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 저축해 놓은 돈만 해도 돈 없다는 소리 들을 수준은 아닌데 말이죠.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괜히 감정 싸움 하기 싫어서 그냥 웃으면서 예, 하나 사주세요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자기가 안 입는 옷이라며 옷들을 정말 한 트럭 들고 온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기분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자, 동서 맨날 얄궂은 옷만 입고 다니잖아. 이거 내가 안 입는 옷들인데 동서 가져. 동서가 입는 옷들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옷들은 다 형님 스타일이라서 좀 화려하고 요란한 옷들이 많았어요. 저는 당연히 잘 안 입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웃으며 거절했죠. 형님,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옷들을 어떻게 입어요? 왜? 너무 화려하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휴, 이런 것도 좀 입어봐. 맨날 그지같이 다니지 말고. 저도 그 말에는 확 열받더라고요. 편한 셔츠에 면바지를 즐겨 입는데 제 옷차림을 보고 그지같이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좀 어이없긴 했는데 형님 말본새가 원래 저러니까 참자 싶었죠. 옷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오게 되면 가전제품 가지고도 잔소리를 잘하셨어요. 어머, 아직도 이런 양문 냉장고 쓰네. 요즘은 다 문 4개 달린 거 쓰는데 촌스럽게. 냉장고야 뭐 냉동만 잘 되면 되죠. 촌스럽잖아. 하긴 뭐 동선의 집에는 이게 어울리긴 해. 근데 동서, 전자레인지 저거 예전에 도련님이 자취할 때 쓰던 거 아니야? 맞아요. 세상에, 저걸 아직도 써? 잘만 돌아가는데요, 뭐. 아, 좀 촌스러워. 가전제품이 작동만 잘 되면 끝이야? 진짜 동서는 가만 보면 너무 미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집만 비싸면 뭐해. 아내 살림살이는 완전 궁색맞은데.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가? 형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오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시골 출신에다가 잘 안 꾸민다는 이유로 저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게다가 제가 겉으로는 그냥 웃고 잘 넘기다 보니 제가 만만해 보이는 건지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부모님께 기념일이라 선물이라도 드리면 그것도 넘어가는 법 없이 꼭 입을 댑니다. 동서가 선물하는 건 가격만 쓸데없이 비싸지 촌스럽다느니 유행이 지났다느니 센스가 없다느니 처음에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니까 그냥 참자 그랬는데 볼 때마다 매번 그러니까 저도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누구는 입이 없어서 참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기준에선 실속 하나 없이 거칠애에만 신경 쓰는 그 모습이 더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부자처럼 꾸미고 행세한다고 진짜 부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형님은 부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본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평범하게 다니는 저를 보면서 자기가 훨씬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인다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반복되는 일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님은 나만 보면 왜 자꾸 말끝마다 촌스럽다느니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냐느니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남편도 맞장구를 치며 그러더군요. 나도 형수님 자꾸 그러는 거 듣기 싫더라. 자기한테 왜 자꾸 그러는지 몰라. 솔직히 진짜 여유가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형 진짜 등골이 휜데 형 사업도 잘 안 돼서 매출은 자꾸 줄어드는데 형수는 갈수록 돈을 더 써대니까. 이제 돈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야. 형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애 있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형수는 사정도 안 좋으면서 허구한 날 돈 쓰고 그러면서 왜 자꾸 자기나 나한테 돈 좀 쓰라고 없어 보인다고 하는지 몰라? 내 말이 한두 번이야 그냥 웃고 넘기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하고 만날 때는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인다니까. 아, 진짜 형수는 언제 철들려는 건지. 그래서 저는 또 형님이 그런 소리 하면 나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만 좀 하시라고 따끔하게 한 말씀 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면전에 대놓고 촌스럽다느니 없어 보인다느니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은 사업이 도저히 안 되고 적자가 나서 결국 사업을 접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도 나이가 있으신 편이라 재취업이 괜찮으실까 싶었죠. 아주버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좋은 기회로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연봉도 세고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서는 네임드가 좋고 평판이 좋은 회사라면서 아주버님도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까먹고 스트레스만 받았던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차라리 탄탄한 회사 들어가시게 되었다니까 잘된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이 회사 이름을 알려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는 저희 고모부가 대표로 있으신 회사였거든요. 거기 우리 고모부 회사잖아. 아, 정말? 고모부가 하신다는 회사가 거기야?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한테는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결혼 전에는 명절 때도 종종 뵙고 한 번씩 고모네로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안부 문자나 한 번씩 전화 정도만 주고받았었고요. 고모부는 자수성가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었고 고모 집도 으리으리한 저택입니다. 하지만 고모부나 고모나 가진 재산에 비해선 소탈하게 다니셨어요. 고모도 집 근처에서 텃밭 일구시는 게 취미시고요. 고모가 저 결혼할 때 축의금도 상당히 많이 주셨어서 남편도 함께 인사를 드렸었어요. 제가 고모부 소개할 때 막연히 사업체 운영하신다고만 했었거든요.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좁다고 마침 아주버님이 재취업에 성공한 그 회사가 저희 고모부 회사였던 겁니다. 남편은 놀라하면서 다음에 형 만나면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침 고모 얘기를 하게 되니 고모가 오랜만에 궁금하기도 해서 오랜만에 고모께 전화를 드렸죠. 고모도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저희 아이 얘기도 물으시더라고요. 정연이는 잘 크고 있지? 그때 갓난아기 때 한 번 보고 그 후엔 한 번도 못 봤네. 네, 곧 돌이에요. 어머, 그렇게 됐어? 돌잔치는 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가족 단위로 하는 소규모 돌잔치를 할까 싶어요. 그래,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 어디서 할 건데? 생각은 했는데 바빠서 못 알아봤어요. 빨리 예약하긴 해야 되는데. 제 얘기에 고모가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소개시켜 줄까? 나랑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그런 돌잔치나 소규모 연회 전문으로 하는 곳이야. 어머, 정말요? 그러면서 고모는 그곳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검색을 해보니 지역도 그리 멀지도 않아서 위치도 괜찮은 데다 분위기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딱 좋더라고요. 고모, 너무 괜찮은데요, 여기? 딱 제가 원하던 곳이에요. 그래? 잘 됐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 우리 조카라고 하면 서비스도 잘해줄 거다. 아, 좋죠. 고마워요, 고모. 그렇게 고모는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원하는 날 예약이 되는 데다 할인도 엄청 된 금액으로 해주신다는 거였죠. 고모 덕에 고민이었던 돌잔치 장소도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고모,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예쁜 곳을 싸게 잘했네요. 고모도 돌잔치 꼭 오세요. 아휴, 알겠어.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아, 무슨 선물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 고모부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갈게. 그렇게 저는 마음에 쏙 드는 돌잔치 장소를 예약할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돌잔치 장소를 안 형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또 사람을 살살 긁어대는 겁니다. 동서, 돌잔치 여기서 해? 네. 여기서 왜 해? 동서도 참 나한테 물어나 보던가. 왜요? 여기 요즘 잘 안 해. 유행 지났어. 동서는 고르는 것마다 왜 이렇게 촌스러워? 요즘 이런 스타일로 돌잔치 안 한다고.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엔 저도 좋게 얘기했죠. 형님, 여기 저희 고모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고모가 소개시켜 주셔서 가격도 엄청 저렴하게 했고요. 애 인생에 한 번뿐인 돌잔치 해주는데 가격이 문제야? 좀 비싸더라도 예쁘고 감성적인 곳에서 해야지. 제 눈에는 예쁘기만 하던데 왜 그러세요? 동서는 보는 눈이 없잖아. 거기 비싸기만 하고 이제는 촌스러워서 인기도 별로 없는 곳이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있는데 또 짜증나더라고요. 돌잔치 한다고 자기가 미리 알아봐 준 것도 아니면서 꼭 제가 뭔가를 하면 촌스럽다느니 별로라느니 초치는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형님에게 따졌습니다. 형님, 저는 고모가 신경 써서 예약까지 도와주신 곳이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 자식 돌잔치이고 부모인 제가 마음에 든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평소엔 내내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던 제가 발끈해하니 형님도 좀 당황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동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왜 자꾸 별로니 뭐니 하시냐고요. 게다가 이미 예약 다 한 곳인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 내 딴에는 예쁘고 좋은 데서 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제 눈에는 충분히 예뻐요. 사람 보는 눈 가지각색인데 꼭 유행하는 곳에서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참나. 나중에 사진 보고 촌스럽다느니 왜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다느니 우는 소리나 하지 마. 그렇게 형님은 전화를 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형님인 줄 아나요? 시간 지나서 사진이 촌스럽다고 우는 소리를 하게? 어떻게 보내든 다 추억일 텐데 굳이 아이돌 사진 갖고 그런 소리를 왜 하겠나요? 정말 볼수록 나랑 안 맞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형님이 어쩌면 이번 일 때문에 저희 아이 돌잔치에 안 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며 싸운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안 와도 아무 상관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저희 아이 돌잔치 날 형님은 몹시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온다며 형님만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는 먼저 스냅 촬영을 하고 있었고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과 형님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그렇게 스냅 촬영이 끝나고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 물도 먹이고 좀 쉬고 있는데 형님이 슬슬 시비를 거시더군요. 한복색 너무 촌스럽다. 요즘 이런 색 안 하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나 남편도 왜 저러나 싶어서 표정 안 좋았죠. 형님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님도 핀잔을 주시더군요. 촌스럽긴 뭐가 촌스럽니? 내 보기엔 예쁘기만 하구만. 어머님, 요즘은 이런 원색 잘 안 해요. 무채색으로 해야 세련되고 예쁘다고요. 아이고 개뿔. 그래서 너는 네 딸 돌잔치 때 그런 옷을 입었어? 그때 나는 너 무슨 소복 입고 온 줄 알았다. 어머님, 그런 게 진짜 고급지고 예쁜 거거든요? 어머님의 표정에서 꼴값이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저나 남편도 따로 대꾸하지 않았고요. 잠시 후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곧 고모부도 오셨어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 하나의 긴 테이블에 둘러앉게 되었죠. 돌잔치와 편지 낭독 등 돌잡이 식순이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모 보고 가방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 고모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예쁘죠 언니? 생일이라고 선물 주더라고요. 고모부가요?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고모부 센스가 넘치시네. 나도 마음에 들어서 요새 이것만 들어요. 엄마와 고모가 서로 웃으며 얘기를 나누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주 앉아있던 형님이 푹 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은 정적이 흐를 정도로 싸해졌어요. 저희 고모랑은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형님이 갑자기 고모 말을 비웃었으니까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벙쪄서 보는데 형님도 분위기가 너무 싸하니까 당황했는지 모른 척 밥만 먹더라고요. 하지만 약간 기분이 상한 저희 고모가 물어봤죠. 저기 현정이 형님분? 네?
왜 웃으세요, 갑자기? 고모는 좀 황당한지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모도 겉으론 순해 보이시지만 성격은 엄청 세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시거든요. 그런데 형님도 그러더군요. 아,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다면. 웃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실은 그 가방이요. 선물로 그거 받으셨다고 하시길래. 그 말에 고모도 선물을 주신 고모부도 어리둥절해 하셨죠. 가방 선물 받았다는데 그게 뭐가 웃겨요? 그 말에 형님은 혼자 곤란하다는 듯 웃더니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네?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솔직히 그거 짝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생일 선물로 받으신 건데 왜 짝퉁을 선물하셨을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다른 뜻은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그 순간 형님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희 고모랑 고모부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한다고 다짜고짜 저희 고모부 선물더러 짝퉁이라고 하나요? 저희 시부모님도 화들짝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만하라고 형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얘, 너 지금 뭔 소리 하니? 짝퉁은 뭔 짝퉁? 네가 뭘 한다고? 어머님, 저 가방 이런 거 잘 알아요. 고모도 완전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이봐요, 현정이 형님분. 현정이 결혼식에서도 제대로 보진 못했으니 사실상 거의 초면인 사이인데 좀 무례하네요. 뭔데 갑자기 짝퉁이니 그런 소리를 해요? 뭐 이 가방 직접 디자인한 디자이너라도 돼요? 뭘 보고 짝퉁이라는 거예요? 고모의 말에 형님은 갑자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러는 겁니다. 동서 고모님께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순진하신 건지. 가방 잘 모르시죠? 그거요. 진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말에 고모도 정색하며 그러시더군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라뇨. 그럼 그게 3천만 원 넘는 진품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닌 이유가 뭔데요? 고모의 말에 형님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그러셨죠. 혹시 나나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게 평범하고 수더분해 보여서 그렇게 비싼 진품일 리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백을 사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정말 진짜예요? 설마 아니죠? 형님 말에 고모 기가 막혀 헛웃음하고 어머님은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큰애야, 너 그만 좀 해. 왜 이래? 어머님까지 말리자 형님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고모와 고모부,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하시고 기분도 상해하셨죠. 저희 아이 돌잔치에 와서 이렇게 되니 저도 민망하고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늦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면서 급하게 형님 옆으로 가시려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 고모부에게 가시더라고요. 아우,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계신지. 그 순간 저나 남편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주버님이 새로 들어가신 회사 사장님이 저희 고모부라는 것을요. 아주버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형님을 바라봤는데 형님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희 고모부는 아주버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다니십니까? 예, 사장님. 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최종 면접 때 잠깐 오셨어서 인사도 드렸었는데. 아, 그랬나요? 근데 여긴 어떻게... 나 현정이 고모부예요. 예? 아, 재수씨 고모부세요? 아, 저는 들은 게 없어서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모부와 아주버님의 대화를 들은 형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아주버님이 새로 들어간 회사 사장님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알았으면 앞에서 가품을 선물하냐느니 어쩌느니 하는 망발 따윈 하지 않았겠죠. 저희 남편도 깜빡하고 아주버님께 따로 얘기는 안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주버님은 옆에 있는 저희 고모에게도 인사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또 되네요. 그러게요. 재수씨 고모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고모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현정이 아주버님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이 아내분이신 거고? 고모는 형님을 가리키시더군요. 그 순간 형님도 아차 싶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버님은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형님 옆으로 가시더군요. 형님은 난처해 하더니 먼저 그러는 겁니다. 저기 사장님 사모님, 제가 아까는 좀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다른 뜻은 아니고 워낙 수더분하게 입고 계셔서. 혹시 가품인데 진품으로 아시고 들고 다니시면 좀 창피하실까봐 말씀드리려던 건데 그렇게 큰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시면 이런 가방 몇 개라도 드실만 하죠. 제가 몰라 뵀네요. 죄송해요. 형님의 말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아주버님은 무슨 소리 하냐고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아까보다 더 어이없는 표정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한마디 하셨어요. 현정이 형님분. 네? 오늘 우리 조카 손주 돌잔치고 좋은 날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앞으로는 사람 보이는 걸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수더분하게 입고 다닌다고 무시해도 되고 무안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기준에서만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거 그거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현정이 형님이시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죠? 고모가 조근조근 제대로 형님께 쓴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형님은 그 말에 얼굴이 벌개지고요. 저는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큰 소리로 개망신 주고 이런 것보다 고모의 조근조근한 일침 한마디가 형님에게는 더 창피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고모와 고모부는 먼저 가셨어요. 아주버님은 그제야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님과 저희 남편이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들은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미쳤냐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당신이 무슨 가방 디자이너야? 아니면 가방 만드는 사람이야? 당신이 뭘 한다고 아는 체 하면서 그딴 무례한 소리를 해? 내가 당신 회사 사장인 줄 알았냐고. 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궁색스러운데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장님 아니면 그런 소리 해도 돼? 어쨌든 재수씨네 고모님이신데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눈치도 없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내가 진짜 미쳐! 그러자 형님은 억울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에게 따지더군요. 동서 지금 나 엿먹이려는 거야? 동선의 고모부가 이 회사 사장님이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동선을 알고 있었잖아.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더군요. 만만한 게 저였겠죠. 저도 황당해서 따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얘기를 안 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형님한테나 중요하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집착하고 사람 금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 뭐? 저희 고모부가 아주버님네 회사 사장님인 게 중요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요?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놓고 사과하실 생각도 없으셨겠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잖아요, 형님은. 동서 지금 나 가르쳐? 네, 모르시면 좀 배우세요. 예의를 모르면 예의를 배우시고 매너가 없으면 매너도 좀 배우시고요. 저보고 툭하면 촌스럽다느니 뭐하다느니 사람 면전에 대고 그딴 소리 하는 거 예의 아닌 것도 모르세요? 형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세련된 줄 아세요? 그래봤자 본인 주관도 없이 남들 다 하는 유행 쫓아가기 바쁘면서. 형님,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고요? 면전에다 그런 소리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형님이 나이가 몇인데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저도 참다 터진 거라 와다다 쏟아냈고 형님은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달려들려고 해서 남편이 말리면서 저를 떼어놨어요. 그 때문에 한바탕 난리였죠. 할 말 없으니 갑자기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 싸우게 된 거라서 저도 속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형님이 한 방 먹은 것 같아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가방이 어쩌고 명품이 어쩌고 잘난 척 해댔다가 보기 좋게 개망신 당했으니까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회사에서 찍히면 어떡할 거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분수도 모르고 과소비할 거면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는 정해진 생활비 내에서만 쓰라고 가계부도 확인한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참고 참았다가 이 일을 계기로 결국 터진 거였죠. 행여나 몰래 대출받거나 빚만 들면 뒤도 안 보고 이혼한다고 못 박으셨다네요. 덕분에 형님은 그 좋아하던 쇼핑도 잘 못하신대요. 이혼하면 답도 없으니 그냥 찍소리 못하고 가계부 검사받으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안에서 제일 만만하다 생각했던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니까 형님도 쭈글쭈글 기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전처럼 그냥 허허실실 웃으면서 들어주지는 않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 싶으면 바로 그만하시라고 끊어버리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이라서 다 좋게 좋게 넘어가주고 받아주니까 사람을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본 것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바로바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과시는 결핍이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 심하게 과시하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결핍과 자격지심이 크다고 합니다. 형님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셨는데 결국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본인이 처한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저를 촌스러우니 없어 보이느니 시골 출신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말로 후려쳤고 그걸로 본인의 자존감을 올린 게 아니겠어요? 비싼 옷, 비싼 가방, 좋은 차를 타야만 멋지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속이 단단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형님도 아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사이다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저는 고구마 답답이 그 자체였습니다. 서운하거나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도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기도 잘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을 봤는데요. 뭔가 억울한 기분이 계속 든다면 그건 내가 억울할 만한 선택을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억울해질 만한 그런 선택들을 제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분명 속마음은 하기 싫거나 별로일 때도 있지만 상황에 밀려 또는 괜한 싸움 나기 싫어서 그냥 할 때가 많았거든요. 마음으로는 내켜하지 않으면서도요. 결혼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는 문제도 그랬습니다. 회사 언니의 소개로 만난 저희 남편.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결혼할 때 분명 남편은 따로 신혼집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거든요. 대출이 좀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이 집까지 마련해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성실하고 능력 좋은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나선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창업을 할 거래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요. 근데 돈이 좀 모자라서 어머님 사시는 곳에 전세금을 빼서 그걸 보탠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사시냐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야 된대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게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처럼 제가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싫다는 내색 잘 못하는 성격인 걸 남편도 알다 보니 이제야 말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 날짜 다 잡아놨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거죠.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길길이 날뛰고 파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으면서도 어영부영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어머님은 시집살이 그런 건 다 옛말 아니냐며 자기는 그럴 성격도 못 되고 누가 시켜도 시집살이는 못 시킨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보고 시어머니 구박이나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웬걸요. 막상 결혼해보니 은근한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입도 까다로우시고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도 거의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유동적이었거든요. 강의 있을 때만 나가는 거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끼 때우고 싶어도 밥상을 늘 차려야 했는데 고기는 한우랑 오리고기만 드시고 야채 사오면 유기농 맞느냐고 따지세요. 과일도 백화점 게 맛있으니 백화점 식품관 거 사오라고 하시고요.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씀씀이가 꽤 크신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원래는 어머님 사셨던 집도 어머님이 버시는 돈은 없고 쓰는 돈이 많다 보니 팔고 전세로 바꾸신 거라더군요. 물론 그 전세금은 결국 남편 창업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지만요. 남편이 창업한 가게는 잘 됐냐고요? 아니요. 초반에는 좀 잘 되는 듯 싶었는데 한창 유행하던 창업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유행이 지나고 나니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저럴 거면 그냥 회사 계속 다니지 뭐하러 창업을 갑자기 한다고 했을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돈은 벌지만 생활비가 꽤 빠듯했습니다. 기본 생활비에 공과금, 대출 갚고 어머님 용돈까지. 게다가 갈수록 남편 가게는 팔이 날려서 수입도 줄어들고 참 힘들었죠. 하지만 돈이 쪼들려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친정이 잘 살지 않고 평범한 것에 불만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은 자기 친구들은 다 돈이 많고 부자라며 자기만 이렇게 구질구질 산다고 투정을 잘 부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잘 하시는 소리가 어머님 친구분들 며느리들은 다들 그렇게 직업이 좋거나 혹은 친정이 부자라네요. 아휴, 좋겠다. 걔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 부족할까봐 지갑 마를 틈도 없이 용돈 넣어주고 어디 가면 선물 사오고 여행 턱턱 보내주고 며느리들 참 잘 얻었어. 저는 그런 말씀을 제 옆에서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집들은 며느리만 잘난 게 아니라 아들도 잘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어머님 친구분들은 아들들이 대기업 다니고 변호사에 회계사에 다 짱짱합니다. 아들들이 직업도 좋고 시댁도 잘 사니까 당연히 며느리들도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 본인은 집 한 채 없어서 둘째 아들 집 얹혀 사시면서 정작 결혼할 때 저한테 옷 하나 해주신 적 없으면서 그렇게 비교하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어머님이 좋고 같이 사는 게 좋아서 같이 사나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저도 그 집은 아들들이 잘났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비교질에 속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아서 듣냐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제 자격지심이랍니다. 자격지심 느끼라고 옆에서 주구장창 말하는 게 누군데요. 제 상황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는데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구박합니다. 게다가 늘 돈에는 쪼들리고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벌어서 모았으면 더 잘 모았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결정적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뒤집어 엎을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죠. 그렇게 햇수로 결혼한 지 3년이 될 때였습니다. 솔로로 지내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많이 든 노총각 첫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당연히 기쁘셨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어머님을 기쁘게 한 건 아주버님이 결혼한다고 했던 예비 형님네 친정이 잘 산다는 겁니다. 예비 형님 아버지가 주유소 2개에 상가까지 갖고 계신다네요. 그렇게 부자 며느리를 노래 부르던 우리 어머님, 입이 귀에 걸리셨죠.
나이든 아들 치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형님 친정이 잘 산다고 하니까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인사 왔을 때 어머님은 예비 형님이 마음에 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손도 막 쓸고 고맙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했습니다. 예비 형님은 좀 도도하고 새침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도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예 하며 손을 쓱 빼더라고요. 좋아 죽는 건 저희 어머님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사과 하나를 집어먹으면 저한테 막 그러세요. 아유, 사과 좋아하나 보네. 얘 둘째야, 사과 좀 더 깎아와. 아니에요. 여기 많은데요, 뭐. 많이 먹어. 너무 야이었어. 많이 먹음 살찌죠. 아유, 이렇게 말라서 찔 살이 어딨어.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 맞아.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고 똑 부러지는 여자를 만났을꼬, 우리 문석이가. 어머님의 호들갑 속에서도 형님은 별 대꾸 없이 어색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눈치를 챘는지 인사드렸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하고 가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성화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작 음식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간 것이었죠.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 예의도 없어 보이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여서 예비 형님이 그렇게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친정이 부자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정도만 집에 오시고 그 외에는 거의 오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게 되면 그렇게 형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옷차림이 너무 세련됐다며 확실히 고급품을 많이 써봤어서 그런지 센스가 있다고. 머릿결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다고도 그러고요. 며느리 칭찬하는 어머님 좋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칭찬이 아니라 아부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형님 친정이 부자라고 해서 어머님에게 뭔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같이 살면서 식사 차려드리고 수발 들어드리는 건 전데 저는 무슨 당연히 부려도 되는 무술이고 형님은 이웃나라 공주님처럼 대하셨으니까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자는 아니셔도 좋으신 분들이고 저도 사랑받으면서 큰 건데 이 집에서 제 존재는 참 하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가게는 어거지로 근근히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도 많아서 대출도 많이 끌어다 썼죠. 그러다가 좀 무리해서 새로운 설비를 넣었는데 장사는 여전히 잘 안 돼서 금전적으로 많이 휘청이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국 지금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대출 때문에 결국 집까지 내놓게 되었다는 게요. 남편은 결국 가게 정리하고 다시 회사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지금 아파트 살기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면서 아빠가 사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말에 아빠가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빠의 통장에는 엄청 큰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로또 됐어? 그 말에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커오면서 할아버지는 잘 못 보고 컸어요. 할아버지와 아빠는 왕래도 없이 지내셨거든요. 결혼 문제로 아빠랑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사시다가
저 결혼할 때쯤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많이 위독하시다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아빠가 할아버지께 용서 구하고 두 분은 화해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와 엄마 두 분 다 내내 병원에 가서 찾아뵈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이 많은 돈을 주셨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아빠 하시는 소리가 할아버지가 시골에 들고 있는 땅이 꽤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주시면서 다 팔라고 하셨대요. 거기 부동산 호재가 있다고요. 아빠는 할아버지 말대로 땅을 내놨고 좋은 값에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통장 안에 든 돈은 그 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현금 말고 지금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평생 고생 많이 하며 사셨는데 뒤늦게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 참 기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저희 아파트를 직접 사서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아빠 명의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집을 팔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장인어른 집이니까 곧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전세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굳이 어머님에게 따로 얘기는 안 드렸고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고 어머님 자체도 자기한테 돈 얘기 그런 거 일절하지 말라고 귀찮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은 아빠 명의가 되었어요. 집을 팔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제사 음식을 전날 다 준비하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 당일 늦게 와서야 절 올리고 상 차린 거 좀 치우고 앉아있다 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행 간다고 아예 안 오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왜 저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가뜩이나 제사 준비도 저 혼자 하는데 이제는 아예 오지도 않으신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형님에게 사정이 안 되면 못 올 수도 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가져다 준다고까지 하셨어요. 형님은 물론 됐다고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오지 않는 아들 내외에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셨냐고요. 명절 안 오는 대신 어머님 여행 가는 돈을 형님이 보태주기로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나트랑으로 여행 가신다고 하셨고 그 돈을 형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신나서 안 와도 된다고 하신 거였죠. 하지만 형님도 웃긴 게 말은 본인이 다 내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따로 저희 남편한테 말했더라고요. 반반 하자고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어머님께 생색은 다 내놓고 왜 반반을 하자고 하나요? 돈도 많다고 하시는 분이.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남편은 엄마 여행 가는데 형네에서만 다 내는 게 말이냐고 우리도 좀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부터 사는 것도 확연히 다르니까 잘 사는 아주버님 내서 좀 내도 되건만 저희 남편 그럴 때만 효자가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형님네가 6, 저희가 4 정도로 하기로 하고 돈 보탰습니다. 생색은 형님이 다 냈는데 결국 저희도 돈을 낸 거죠. 저는 돈은 돈대로 내고 명절 음식 준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한테 형님 칭찬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야 했어요.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낸다고요. 하지만 그건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남편이나 참 하나같이 얄밉고 나를 무슨 일개 무수리로 여기는구나 싶어서 갈수록 화가 쌓일 무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행에서 다녀오신 어머님은 형님에게 선물을 사왔으니 꼭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형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죠. 어머님은 저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건 관광지 선물샵에서 파는 비누였어요. 왜 여러 개들이 모아서 한 묶음으로 파는 안에 코코넛 들어있는 작은 비누요.
그나마도 저 주려고 사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관광지 판매샵 가서 안 사긴 뭐하니까 그냥 하나 사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와봤자 결국 화장실에 놓고 다 같이 쓰는 건데 이걸 제 선물이라고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주질 말던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 보고 있으니 어머님 하는 소리가 향이 좋텐다. 씻고 나도 부드럽고 개수도 많지? 아, 네. 예, 너는 시어머니가 선물 줬는데 반응이 그게 뭐니? 고맙다고도 안 하니? 저는 기가 막혔지만 대강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선 어머님은 신난 얼굴로 상자 하나를 꺼내서 형님께 내밀더라고요. 자, 첫째야, 너는 이거. 그 상자 밖에는 명품 로고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심드렁하게 그 뚜껑을 열어봤는데 안에는 명품 브랜드 스카프가 있었어요. 어떠니? 괜찮니? 저 스카프 잘 안 하는데. 왜? 날씨 싸늘한데 목에 두르고 다녀봐. 이거 봐봐. 명품 브랜드잖아.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디 한번 해봐. 다음에 올 때 할게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한번 해보라며 아니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러고 계셨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속에서 휘몰아치더라고요. 여행 비용도 비슷하게 내드렸는데 형님은 명품 브랜드 스카프고 저는 현지에서 파는 5개들이 비누. 어머님은 형님에게 큰맘 먹고 샀다며 해보라는데 정작 형님은 시큰둥해서 다음에 해본다고 그러고 있고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여태까지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말상대해드린 저한테는 이까지 비누 하나 던져주고 잘 오지도 않고 딱 봐도 어머님 무시하는 게 보이는 형님한테는 오히려 설설 기고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더럽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에게 그랬죠. 어머님, 이왕 사오실 거면 똑같이 사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비누 주고 형님은 스카프인가요? 좀 너무하시네요. 제 말에 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그전까진 뭘 해도 그냥 암소리 안 하고 알겠다고 했던 제가 기분 나쁘다며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더 기분 상해하며 한다는 소리가 너 비누 많이 쓰잖아. 그럼 형님은 비누 안 써요? 각자 필요한 거 하는 거지. 나 여태까지 너랑 지내면서 스카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주시면 하죠. 안 하겠어요? 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2개나 사니? 그럼 형님은 왜 주시는데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 얘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 어머님 말에 옆에 있던 형님도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한테 상자를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귀찮은 얼굴로 자, 동서 가져 그럼. 나는 집에 이런 거 많아. 그럼 됐지? 형님 말에 저는 정말 스카프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스카프 못 가졌다고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뭔데? 어머님이 너무 눈에 띄게 차별하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차별이 아니라 사람한테 맞는 선물을 한 거야. 솔직한 말로 네가 이런 게 필요해? 이런 명품 선물이 너한테 어울리냐고. 첫째는 워낙 들고 다니는 것들이 다 명품이고 좋은 것들이니까 내가 신경 써서 사온 거고 너는 아니잖아. 옷만 해도 다 동대문이고 보세한이야. 어머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모시고 살고 명절 때 음식 다 하고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는 거 저예요. 형님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야, 너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마. 나 생색내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뭐 너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집에 우리 아들 벌어서 온 돈으로 사는 건데 네가 뭔데 생색이야. 그리고 비누가 어때서? 쓰기 싫음 관둬. 내가 사주고도 욕먹니? 그러면서 비누를 획 낚아채 가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행 갔을 때 쓴 트렁크에 어머님 짐을 도로 다 넣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따라와서 저를 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나가세요. 뭐? 나가? 야,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아니요. 이거 저희 아빠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 이 집 저희 아빠한테 판 지 꽤 됐거든요.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님 짐을 복도에 내놨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짐을 그렇게 내놓으면 어머님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죽고 못 사는 첫째 며느리랑 첫째 아들 있는 집에 가면 되죠. 뭐야? 아니 갑자기 왜 우리 집이 나와? 저만 며느리예요? 진석 씨만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한테만 밀어두고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 눈에도 내가 이 집 무수리로 보이나 보죠? 그리고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래도 형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형님 내서 사세요. 지금 시어머니 쫓아내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진석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안 가만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이혼? 하라 그래요. 나도 진작에 어머님하고 김진석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예요. 나가세요 당장. 저는 그렇게 어머님과 형님을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을 확 닫으니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보니 형님에게 준 스카프와 제게 준 비누가 덩그러니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또 화가 치밀어서 몽땅 손에 들고 현관문을 확 열고는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갖고 가세요. 저 저딴 거 필요 없거든요. 사람한테 맞는 걸 선물한다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저한테는 저깟 비누 쪼가리 주고 형님한테는 명품 스카프를 주세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라면 비누 쪼가리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큰며느리 효도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던지 말던지 저는 아랑곳 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한 10분 지나니까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 쫓아냈다며? 그래, 너 미쳤어? 너네 엄마가 형님한테는 명품 스카프 주고 나한테는 비누 쪼가리 던져주더라. 선물이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뭐? 야, 너 명품에 환장했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포인트조차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엄마 집으로 모셔.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이혼이야 진짜.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혼하자. 나 안 그래도 너랑 니네 엄마랑 살면서 이 결혼이 맞는지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닌지 수도 없이 생각했거든. 좋아, 이혼하자. 네가 이혼하자면 내가 쫄 줄 알았니? 제발 이혼하자, 응? 저는 그렇게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따졌죠. 결혼 준비할 때 나하고는 상의 없이 네 마음대로 어머님하고 합가하자고 했지. 회사 다니는 것도 네 마음대로 그만두고 가게 열어버리고 그래놓고 결혼 후에 집안일이며 어머님 시중까지 다 나한테 들게 했지. 당신 그 잘난 가게는 수입은커녕 빚만 생겨서 결국 집 하나 있는 거 우리 아빠한테 팔았잖아. 거기다가 당신 어머님 끝까지 나 무시하면서 형님하고 비교진이나 해대고. 자,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움찔하더니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쫓아내느냐고 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만해. 듣기 싫어. 나도 이제 어머님 못 모셔.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럼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바라던 바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 내서 며칠 지내시다가
형님이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내내 눈치 주고 잔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안 나가면 이혼한다고 아주버님께 으름장까지 놓을 정도로요.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쫓아내는 미친년 아니냐며 길길이 날뛰고 욕하셨고 저는 그것도 싹 녹음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써먹으려고요. 그리고 저나 남편, 어머님이 따로 별도 계약 없이 아빠 집에서 임시로 얹혀 사는 거였는데 이제 갈라설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아빠가 이 집 팔 거라고 했으니 우리는 나가줘야 된다고 통보도 했죠. 애초에 주거에 대한 계약이니 뭐니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었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전세나 월세로 저희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자고 빌더라고요. 가게도 망하고 옮긴 회사도 영 별로인데다 살 집도 없어졌으니 똥줄이 타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되니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거냐니까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사시면 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님 마음에 들고 가격도 싼 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 내에서도 어머님께 계속 나가라고 하고 결국 어머님은 집에서 2시간 거리인 막내 아가씨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가씨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결국 남편이 어머님 혼자 사실 집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도 다 안 받아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리신 겁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다 저에게 했지만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그냥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있을 때나 잘하지 이제 와서 저한테 뭐 어쩌라는 건가요? 어머님 자식들도 싫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엄밀히 자식도 아닌 제가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과의 이혼은 잠시 보류 상태로 뒀습니다. 저한테 한 걸로 봐선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어요. 지켜지지 않는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욕하시던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서 전화가 오셨어요. 비누져서 미안하다면서 다음엔 너도 좋은 걸로 사주겠다느니 하시는데 참 끝까지 제가 그깟 스카프 하나 못 받아서 이러는 쫌생이 만드시는 건가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말씀드렸죠. 저는 스카프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저 저와 형님을 동등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셨으면 저도 어머님 쫓아내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나는 앞으로 진석 씨와 이혼했으면 했지 어머님은 다시 보고 싶진 않으니 알아서 잘 사시라고 그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을 그렇게 쫓아낸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모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속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똑같이 결혼했는데 형님은 저렇게 공주 대접하시고 나는 무수리 취급하고 하지만 억울할 때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자꾸 억울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내가 억울한 선택을 자꾸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어머님을 쫓아냈고 뻔뻔한 형님네와의 인연을 끊고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남편도 더는 봐주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니 더 이상 억울하지도 않고 되려 속 시원합니다. 저에게 잘해주셨다면, 아니 최소한 형님하고 공평하게만 대해주셨더라면 저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도 제가 너무 한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지난날의 본인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정도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은 6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갓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보면 결혼하고 싶다, 결혼 권장 커플이다 할 정도예요.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던 이른바 딩크 부부거든요.
저는 연애 때부터 그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쳐도 아이는 갖지 않을 생각이다.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나를 설득할 생각 말아라. 혹시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면 나랑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남친이 좋기는 했지만 제 가치관과 결심을 남친에게까지 강요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남자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싶다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남편도 아이 문제에 관해선 저와 생각이 같았어요. 자기도 나중에 결혼은 해도 아이는 굳이 갖고 싶지는 않다고 했거든요. 다른 이유보다 아이를 낳게 되면 개인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돈도 많이 드는데 자기는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하고 이유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건 똑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시간과 돈을 방해받기 싫어서 아이를 갖기 싫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커오면서 저희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큰 게 이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악의 부모라면 가지고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숱하게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죠.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많이 먹었고 나중에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엄마가 거의 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 와중에 동네 아줌마와 바람을 피운 게 걸려서 그 집 아저씨가 칼 들고 오겠다 경고해서 온 식구가 도망치듯 이사를 간 적도 있었고요. 술에 잔뜩 취해서 저한테 시비 걸고 때리고 제가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문제집을 다 찢어버린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나 저버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가만 안 둔다느니 나는 아빠니까 잘 모시고 살라고 협박하고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는데 그 돈마저도 싹 털어갔죠. 아빠는 그렇게 술 먹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는 동안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기억밖에 없던지라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가셨구나 하고 말이죠. 안타깝거나 슬픈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아빠랑은 그 흔한 놀이동산, 아니 놀이터 한번 같이 간 기억도 사진도 없거든요. 엄마 말로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두 집 살림하고 임신한 엄마 때리고 그러셨다더군요. 하여튼 저에게 아빠는 정말 최악 그 자체였죠. 그렇다고 엄마가 저에게 좋은 부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돼서 살아서인지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셨어요. 아빠가 엄마 아니면 저를 잘 때렸는데 제가 맞고 있을 땐 말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수동적이고 어린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었죠. 아빠에게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제발 이혼하셔라 말해도 엄마는 남편 없이 어떻게 사느냐며 제 말을 모른 채 하셨었죠. 그런 게 다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친정에서 뭔가를 받는다는 건 꿈도 꾼 적 없고 오히려 제가 모아놓은 돈 일부를 엄마에게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엄마를 건사하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가정폭력범 아빠와 방관자 엄마 사이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이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달라진 거죠.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같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이에게도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자신이 없기에 애초에 아이는 낳지 말자 다짐한 겁니다. 저희가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처음엔 놀라셨죠. 하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강하다 보니 너네 인생이니까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아마 시부모님은 일단 허락은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싶어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도 잘 맞고 각자 일을 하는 데다 또 각자의 취미 같은 것도 존중하고 터치하지 않다 보니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어요. 또 사치스럽거나 돈을 펑펑 쓰는 편도 아니다 보니 돈도 잘 모았습니다. 저축도 제법 하고 있고 미래 계획도 잘 세워나가고 있죠. 결혼 전까진 결혼 결정에 고민이 많았으나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는 소울메이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딩크로 살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에서는 입대는 소리가 많았어요. 아이가 없으면 당장은 서로 좋아도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부부 사이에 견고한 끈이 없다며 행복한 게 뭐 얼마나 가겠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헤어짐을 결정하는 일도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든 그런 거 다 상관없었어요. 누가 뭐라든 불행하라고 고사를 지내든 저희 부부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저희 편이 되어주어야 할 가족들마저도 차별하는 건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2살 차이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당시 시동생 여자친구였던 동서가 혼전 임신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핸드폰 대리점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일정치 못하고 들쑥날쑥한 편이어서 안정적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갑자기 그 김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첫째 아들네가 아이 없이 살겠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둘째 아들은 아예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가우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시동생네는 부랴부랴 결혼을 했고 건강한 아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이다 보니 시부모님은 더 기뻐하셨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그래도 좀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그 와중에 아이를 낳게 되니 시부모님도 손자가 생긴 거라 걱정을 좀 놓으실 것 같았고 저희도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태어난 조카에게도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에 육아하는 친구들에게 물어 출산 선물로 100만 원 넘어가는 비싼 유모차도 사주고 동서 쓰라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같이 줬죠. 그 후에 백화점 갈 일 있으면 아이 옷이나 신발, 장난감 등도 사서 보냈습니다. 동서는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형님, 기양 사주실 거면 이거 말고 이 브랜드로 사주세요. 요즘 엄마들은 이 브랜드 많이 입히거든요. 저도 이거 아니면 잘 안 입히고요. 형님이 비싼 돈 주고 사오시는 건데 안 입히면 아깝잖아요. 하고 노골적으로 말을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조금 황당하긴 해도 동서 말처럼 이왕이면 손이 잘 가고 잘 입힐 만한 걸 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록 아이는 안 낳았지만 이래저래 맏며느리 노릇은 했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께도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최소 50만 원 정도의 용돈이나 선물을 꼬박꼬박 챙겨드렸고요. 계절 바뀌면 시부모님 모시고 옷이나 신발도 사드렸죠. 그 외에 안마의자나 온수매트, 건조기 등 필요한 고가의 가전제품도 바꿔드렸고 한 번씩 그냥 쓰시라고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저나 남편이 대단하게 잘 버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고 평범한 월급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 쓰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미리 말씀드렸듯 남편이나 저나 사치하거나 돈을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달 저금하고 남는 돈으로는 양가 부모님을 좀 챙겨드리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6년이 되었고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가만 돌이켜보면 저는 시댁 식구들 그 누구에게도 뭔가 하나라도 받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대단한 선물이나 용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물론 친정엄마께도 따로 받은 건 없었지만 시부모님께도 역시 일절 받은 건 없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시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 익히 들었기에 받을 생각도 당연히 안 했고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만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결혼 생활 내내 정말 사소하게는 반찬 한 번도 시부모님께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동생 내에도 조카한테 챙겨준 용돈과 선물들만 해도 다 하면 몇백만 원은 훌쩍 넘을 텐데 저는 보답으로 양말 한 짝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선물이나 용돈만 그러나요? 어느 순간 시댁 식구들과 시동생네는 외식을 해도 저희 집이 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집안 행사나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어 외식을 하게 되면요. 식사값을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이 계산합니다. 6년 동안 내내요. 하지만 솔직히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에게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댁에도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식비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부모님께는 용돈이나 선물도 많이 챙겨드린 거고요. 그런데 반면 저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참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이어서 나가서 고기를 먹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계산은 남편이 했고요. 그리고 시댁으로 와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어머님이 직접 여린쑥 해와서 한 거라고 쑥떡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떡이나 빵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쑥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직접 캐신 쑥으로 하셔서 그런지 향도 많이 나고 너무 쫀득쫀득 맛있더라고요. 좀 전에 먹고 온 고기보다 그 쑥떡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너무 맛있다고 막 그랬어요. 어머님도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맛있어 한 건 처음 봤다고 하실 정도였죠. 하여튼 어머님께 너무 맛있다고 이거 혹시 좀 주실 수 있느냐 그랬죠. 제가 어머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제 다 먹고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지만 그렇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를 보고 웃으면서 갈 때 떡집 들려서 쑥떡 좀 사가자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래야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있는데 마당에서 놀고 온 동서가 조카랑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카도 앉아서 쑥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냠냠 먹는 조카를 보며 어머님 아버님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떡도 잘 먹네. 그런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종현이 쑥떡을 잘 먹네. 어머님 이거 좀 더 있어요? 저희 들고 갈게요. 종현이 집에서도 좀 먹여야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없으시다네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어머님이 있지 당연히. 혹시 몰라서 우리 종현이 주려고 챙겨놨지. 지금 콩고물도 묻혀줄까? 그러시는 겁니다. 저 순간 너무 벙찌더라고요. 분명 제가 물었을 땐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동서가 물어보니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냉장고에 있는 쑥떡과 콩고물을 챙겨주시는데 그 양이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좀 전에 저보고 없다고 그러셔놓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떡 덩어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순간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니 엄마 없다며 그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은 없어 진짜 이건 종현이 거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설마 애 거 먹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너네는 가다가 떡집 가서 사 먹어. 애가 먹을걸 하시더라고요. 참 별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기분으로 앉아있다가 갈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나 시동생네나 이만 가겠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잠깐 있어보라고 하시더니 동서에게 웬 화장품 세트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한 기분으로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고는 너는 이런 거 안 쓰지? 얘는 이거 쓴다고 해서 얘 것만 샀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물어보신 적도 없는데요. 그 순간 아까 떡도 그렇고 서운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따지고요. 엄마 뭐예요? 살 거면 2개를 사던가. 이 사람 건.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사서 써. 얘네는 애 키운다고 돈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잖아.
너네랑 같니?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표정이 확 굳었죠. 며느리라고 2명 있는데 1명만 챙겨주고 저보고는 사서 쓰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동서도 옆에서 어머, 형님 기분 상하셨나 보다. 이거 형님이 쓰실래요? 저는 전에 받은 것도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에도 어머님이 동서만 챙겨주셨었구나 싶더군요. 저는 화장품 세트는커녕 로션 한 병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머님이 나서서 됐다고 너네 형님은 필요한 거 알아서 사서 쓴다고 말하면서 동서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차에 올라탔는데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엄마가 왜 저렇게 치사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요. 그렇게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는 시댁이고 동서한테고 주기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 생각하는데 받은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꼭 받고 싶어서 해줬다기보다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거라도 나도 챙김받고 싶고 선물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하다는 듯 나는 챙겨주고도 떡 한 덩이 못 받는 걸까 싶어서 현타가 왔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다 보니 남편도 많이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따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속이 좁다. 애가 먹을 거 아니야. 종현이가 잘 먹는 거 못 봤어? 애 먹는 게 얼마나 예뻐. 그래서 애 챙겨줬기로 서니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하니? 저도 너무 기분 상하고 속상한 마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떡이 문제가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니 저 여태까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막 어이없다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뭘 받아야 되는데 네가? 뭐 대단한 거 바란 거 아니고 그냥 사소한 거라도요. 하다못해 동서한테는 화장품 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가만 보면 어머님 동서한테는 이것저것 늘 챙겨주시잖아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요. 저한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숨을 푹 내시더라고요. 너 말 잘했다. 그래 맞아. 내가 둘째네 잘 챙겨주려고 하는 거 맞다. 근데 왜 그러겠어? 똑같은 며느리인데 내가 왜 둘째만 챙기려고 하겠냐고. 걔네한테는 종현이가 있으니까. 너네한테도 애가 있어봐라. 내가 더 잘 챙겨주지. 그러면서 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전부터 애는 안 가지겠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라고 하셔서 결혼한 거고요. 바뀔 줄 알았지. 살다 보면. 이렇게 고집이 새심줄 같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적당히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애 생각나고 그러면 애도 가질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너는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나는 내가 더 서운하다. 첫째 아들한테서 손주도 없는 우리 심정을 네가 생각해 봤니? 네가 꼬셔서 그런 거잖아. 애 갖지 말자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다 결혼하면 애 낳고 살아. 근데 너만 왜 이렇게 유난 떨면서 애 안 가진다 그러냐고. 네가 종현이 봐라. 애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냐. 집에 그렇게 애가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고 온기도 느껴지는 거지. 우리도 손주 보고 싶고. 근데 네가 안 낳는다 고집 부린 거잖아. 그래 놓고 뭘 잘했다고 나는 안 챙겨주냐 그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몰랐는데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잘 지내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를 안 가지는 제가 속으로는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진심을 처음 듣는 것 같아 충격이었죠. 어머님, 저한테 여지껏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 애도 안 낳는다는 며느리 뭐가 예쁘겠어. 톡 까놓고 내가 둘째만 진짜 며느리로 생각해도 너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네 책임도 다 못했는데. 그게 왜 제 책임이에요? 애초에 안 가진다고 얘기했었는데. 아휴, 말이 안 통해. 저렇게 고집이 세니까 남편 쥐고 흔들고 시부모 말을 개똥으로 할지. 저는 어머님 말에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나름 시댁 식구들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지난 6년 동안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맞벌이하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찾아뵙고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제품 있으면 사다 날랐고요.
좋은 거 생기면 꼭 시댁 드릴 것도 챙겨놓고 용돈도 틈 나는 대로 챙겨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저에게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지도 않으셨다면서 그동안 용돈이고 옷이고 전자제품은 왜 다 받으셨나 싶었습니다. 가족끼리 정도 쌓이고 잘 지낸다 싶었는데 저만의 철저한 착각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한 저를 계속 미워하셨고 못마땅해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것저것 해드리니 받을 건 다 받고 계셨고요. 톡 까놓고 결혼 전에 어머님 아버님이 애 없이 사는 건 안 된다라고 반대하셨으면 저 남편이랑 결혼 안 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기어코 우기면서까지 남편하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네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분명 결혼 전부터 다 얘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안 낳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저를 비난하고 며느리라고 생각도 않는다 하니 저도 그동안의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심을 이제서야 알았네요. 틈틈이 용돈 챙겨드리고 계절 바뀔 때마다 옷 사드리고 바쁜 와중에도 좋은 곳 있으면 모셔가고 이것저것 선물해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며느리 노릇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하셨던 거네요. 제가 애를 안 낳겠다고 했다는 이유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며느리 없는 셈 치세요. 저도 이제 시부모님 없다 생각하고 살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이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을 때는 고맙다고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잘 받으셨으면서 이제 와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애 없으니 죄인이다라는 취급을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일절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셨던 것 같고 남편도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의 대화를 다 말했고요. 내용을 다 들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면목 없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봐도 제가 시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였대요. 그래서 더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했다니 자기도 진짜 정 떨어진다면서 제가 원한다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 정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만 가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돈이나 선물도 챙겨드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뜬금없이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동서? 형님, 저 얘기 들었어요. 어머님하고 대판했다면서요? 어머님이 형님 괘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동서는 전화해서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셨는지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듣고 싶진 않았는데 일단 얘기하니까 그러느냐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머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겁니다. 뭐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종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라는 애가 애 안 낳겠다고 종현이 꼬셔봐요. 저도 기분 나쁘죠. 저 그 말에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게 이 상황에서 저한테 할 말인가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참고 말했습니다. 동서,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자녀 계획은 우리 부부가 충분히 얘기해서 결정한 일이거든. 누가 누굴 꼬시고 자시고 한 게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리고 아주버님도 솔직히 형님만 입장 바꾸자고 하시면 애 낳자고 하실걸요? 자기 자식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겠어요. 딩크로 사는 부부들이 나중에는 이혼도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개념을 밥에 말아먹었나 싶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형님도 더 늦기 전에 애 하나 가지시는 게 어떻냐 그 말이죠. 좀 노산이긴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늦게도 가지니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도 화 푸실 테고.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화? 안 푸셔도 돼. 내가 어머님 아버님 화 푸시라고 생각도 없는 애까지 가져야 돼? 내가 왜?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 안 뵙고 살아도 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것도 없고 돈 들어갈 일도 없어지는데? 나 이대로 지낼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는 애 낳았다고 동서만 며느리로 생각하신다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동서야말로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로서 잘하고 살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거든. 내가 왜 설설기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 며느리 노릇? 동서나 실컷해. 아, 그리고 이번 달에 종현이 생일이라고 유아침대 선물해준다고 했지. 그거 취소할게. 막말로 종현이가 우리 애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렇게 돈 주고 신경 쓰고 살았나 몰라. 동서랑 서방님 애니까 알아서 해. 아니면 손자라면 죽고 못 사는 시부모님한테 받던가. 그럼 끊을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문해놨던 침대부터 취소했어요. 동선에는 시동생 외버리고 그마저도 수입이 일정치 못하다 보니 사는 형편이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래서 조카 생일 때는 저희 집에서도 좀 큰맘 먹고 좋은 선물 하나씩 해줍니다. 이번에는 애가 쓸 침대 필요하다고 해서 80만 원 주고 주문했거든요. 워낙 인기 상품이라 품절이었다가 겨우 주문했는데 다행히 취소하니까 바로 취소되더라고요. 침대 받는다고 동서나 시동생도 싱글벙글했는데 제가 이걸 미쳤다고 줍니까? 결혼해서 제 나름 가족이라고 이것저것 챙기려고 했는데 받는 건 당연하게 받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애 안 낳았으니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싶다는 시부모님이나 자기는 애가 있다고 은근히 저한테 우월감 느끼는 동서네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자발적으로 큰며느리 노릇, 큰형님 노릇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안 간다고 질렀는데 오히려 좀 지나고 보니 저한테는 더 좋은 겁니다. 돈 들어갈 일도 확 줄고 뭘 해드려야 되나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뒤로 명절 때 동서가 전화 와서 진짜 안 오실 거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징징대길래 응 안 가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는 저 말고 제 남편한테 이것저것 필요한 거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쉬운 거겠죠. 하지만 남편도 우리 말고 앞으로는 둘째네한테 받으라고 우리는 뭐 할 거 없다고 못 박아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통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대요. 적당히 하고 서운한 거 풀고 다시 보자고요. 저를 진짜 며느리라고 생각도 안 하신다면서 굳이 왜 풀고 다시 보자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다시는 호구 노릇 안 할 건데요. 백날 챙겨드려봤자 손주 낳아준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 저 말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진짜 며느리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하네요. 며느리 책임도 못하는 가짜 며느리는 이만 빠져줄 거거든요. 그리고 동서도 어머님 아버님께 이것저것 많이 받은 만큼 본인도 며느리 노릇 잘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만큼 며느리 사랑도 듬뿍 받으라고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의미도 남는 것도 없이 욕만 먹는 호구짓 그만하고 저나 신경 쓰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